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건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원래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던 저는 2018년 7월경에 캄보디아 법인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캄보디아 법인을 첫 시작하는 포지션에서 현지 직원 채용도 해야 됐고요. 공장 프로세스 확립 등의 그런 중요 업무를 맡은 자리라 굉장히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됐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고 베트남이랑 가깝긴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나라였거든요. 당시 제가 일하던 지역이 캄퐁스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는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캄보디아는 치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수도 프놈펜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들이 저녁 6시 이전에 가게들이 막 문을 닫거나 길거리나 도로에는 가로등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막말로 밤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 하나쯤 죽어도 알 수 없는 나라예요. 아무튼 제가 캄보디아 법인으로 발령이 난 뒤에 기존에 있던 공장 부지랑 건물을 싹 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랑 바닥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현지 직원들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현지 직원들을 서둘러서 채용을 하고 바로 공장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치, 닥스 이런 핸드백 종류의 완성품을 만드는 OEM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직원만 거의 3,000명에 육박을 했고요. 공장의 규모는 가로 세로가 각각 150m, 200m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그러니까 엔간한 축구장 사이즈 정도는 되는 공장이었죠. 사건은 2019년 9월경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우기 시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날 미국 바이어랑 미팅했던 내용을 회의록으로 만들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있던 사무실이 통유리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이었는데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정면으로 전 현장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전망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당시 현지 직원들은 6시 땡 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퇴근을 했기 때문에 공장 직원도 사무실 직원도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 회의록을 작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빨리 일 마무리하고 돌아가 쉬고 싶으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누군가가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리가 제 주변 가까이서 들리는 건 아니었고 굉장히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회의록 작성을 마무리했고요. 저는 한국 관리자들이랑 그리고 관련자들한테 다 메일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였습니다. 투명했던 통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저는 그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데 곧 이 시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현장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사무실 한 켠만 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 쪽을 바라봤을 땐 어두컴컴해서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저 멀리서 대여섯 명 정도의 검은 형체가 막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불 꺼진 어두컴컴한 현장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그 검은 형태들이
순간이동을 하듯이 막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 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처음엔 도둑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 그 공장 처음 설립할 당시에 도둑이 한번 들어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대장이랑 경비원들을 대동해서 함께 현장 불을 켜고 수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경비원 15명 정도가 배치되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불을 켜고 샅샅이 수색을 해봤지만 쥐새끼 한 마리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똑똑히 본 게 있어서 경비대장이랑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11시에서 11시 반 사이라서 공장 전체에 있는 CCTV를 그 시간대별로 다 봤는데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는데요. 다만 CCTV 화면 속에는 흐릿하긴 했지만 사람의 모습을 한 검은 형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찍혔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바로 법인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과장, 지금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공장터 자리가 옛날 킬링필드 학살자들 파묻은 자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행여나 한국 직원들이 막 동요를 할까봐 미리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킬링필드가 뭐냐면 1970년대에 캄보디아 독재자 폴포치에 의해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들어보니까 수도 푸놈펜뿐만이 아니라 그 근방의 대부분 지역들이 무작위로 학살자들의 무덤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추정되는 학살 인원만 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현지인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4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학살 사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무튼 법인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그 순간의 오싹함과 소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왜 여기 현지 젊은 직원들이 6시만 땡 치면 해가 저물기 전에 막 그렇게 서둘러 집에 가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재미삼아서 한국의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했더니 막 그렇게 다들 손살에 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왜 그랬는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당시 제가 캄보디아 숙소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길렀거든요. 근데 얘가 새벽만 되면 아무도 없는 천장 구석지를 보고 막 그렇게 하염없이 운다든지 하악질을 한다든지 그랬거든요. 그것조차도 이런 이유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저는 가급적이면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는 일을 안 했고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날은 노트북을 가지고 숙소에 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네 부모님께서도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친해졌고 또 깊게 친해졌습니다. 그만큼 이 친구랑 성격도 잘 맞았고 그 누구보다도 이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할 수 있었죠. 그 당시는 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여름방학 보충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친구들이랑 축구도 했고요.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둘이 같이 오전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부모님이 계실 때는 직접 식사도 차려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저희 둘 다 공부 외에 하나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있다면 바로 흉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 카페만 검색해봐도
흉가와 관련된 카페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친구와 저는 둘 다 공포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인터넷 뒤지다 무서운 게 보이면 야 이거 봐봐 이거 무섭지 하면서 서로 많이 공유를 했어요. 둘의 취향이 굉장히 비슷했던 거죠. 그러다 하루는 같이 흉가 카페를 구경을 하다가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흉가 중 한 곳을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 흉가는 처음에 카페에 사진이 올라왔을 때 이거 진짜 심령 사진이다 또는 뭐 단순히 카메라 불빛이다 오류다 뭐 이렇게 가불론박이 많은 그런 흉가였어요. 친구랑 저는 뭐 우리 둘끼리만 가는데 괜찮을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후기도 올리는데 뭐 별일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평소 주말 같았으면 친구랑 저랑 같이 이제 오전에 독서실을 갔을 텐데 그날은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 지방에 있는 흉가로 향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었던 저희는 1박 2일 계획을 잡고 뭐 밤늦게 흉가를 돌아다닐 계획은 없었어요. 단순히 그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었기 때문에 해가 떴을 때 후딱 둘러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었죠. 그렇게 한참 버스를 타고 지방에 있는 한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저희는 그 인근에서 돈가스랑 막국수를 먹고서 바로 흉가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흉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저희 앞에 보인 그 흉가의 모습은 큰 마당이 하나 딸려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 흉가에 대한 첫인상은 저희 둘 눈에는 그저 낡은 하나의 집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게다가 해가 중천에 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무섭다는 기분은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곧장 흉가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방, 화장실, 뭐 1층, 2층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1층에 있는 한 방에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방은 이제 창문이 해가 뜨는 방향이랑 반대로 나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어둡고 음산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해가 안 들어와도 그렇지 다른 방이랑 너무 확연하게 온도 차이가 나고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방 한가운데서 저랑 친구는 야, 여기 밤에 오면 졸라 무섭긴 하겠다. 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어둡고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무서운 거 잘 즐기고 워낙 간이 크던 애라서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도 뭐 지금 이 시간에는 귀신 다 잔다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하여간 해가 떠 있을 때 그 안을 둘러보니까 금방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버스 터미널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터미널을 향해서 걸어가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기다려보라면서 옆에 있는 마트를 향해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가스랑 막국수 먹은 지 아직 2시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얘가 벌써 배고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트로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아주머니한테 소금 어딨냐고 묻더니 소금을 한 봉지를 집어서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마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소금 봉투를 뜯더니 그 대로변 사람 많은 데서 귀신 쫓으려면 소금을 뿌려야 된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저한테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대낮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지도 않았는데 막 귀신 어쩌고 하면서 막 소금을 그렇게 막 뿌려대니까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곤 지 뒤쪽으로도 소금을 몇 번 던지더니 그만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했던 게 이 친구가 원래 미신 같은 거 죽어도 안 믿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강심장이라고 막 자부를 하던 녀석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소금을 뿌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미신 같은 걸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친구가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이런 미신적인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책상에 의자를 빼놓고 다니면 거기에 귀신 앉는다고 그렇게 막 의자를 넣고 다니기 바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식 같은 거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양치할 때면 얘가 거울 보고서 막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머리를 터냐 이렇게 물었더니 양치하는 동안 화장실 귀신이 머리카락을 다 세면 죽는다면서 막 혼자 되게 피식피식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 녀석이 평소에 자기가 강심장이라고 간이 크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흉가까지 다녀왔는데 내심 속으로는 겁먹고 쫄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 주 주말에 친구네 부모님께서 집을 부재하실 계획이라서 저희끼리 집에 가서 영화도 보고 라면도 끓여 먹기로 그렇게 약속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다가온 주말에 약속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친구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엄마 부탁으로 엄마 지인한테 급하게 물건 전달해 줄 게 있다면서 자기 집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친구네 집이 열쇠키를 쓰는 연립주택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 비상키 같은 거 하나를 뭐 우유 배달하는 그 팩이나 아니면은 화장실 창틀에다 놔두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 열쇠가 어디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친구 말대로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친구 집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를 기다리던 중에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뭔가 친구를 놀래켜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녀석한테 나도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집에 좀 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집 키만 현관 쪽에 있는 우유 배달 팩에다가 넣어놓고 문을 잠가놨어요. 그리곤 친구 방에 있던 이불장롱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니까 집에 간다고 하고 이 친구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그리곤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열쇠로 문 따는 소리가 들리고 누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바로 친구였습니다. 저는 장롱의 작은 문틈에 눈을 바짝 가져다 대고는 혹시라도 친구가 야동을 트는지 안 트는지 허튼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관찰을 하다가 얘가 방심할 때 놀래켜 주려고 막 억지로 나오는 웃음을 참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친구의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막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막 이유 없이 의자를 빼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더니 막 거실로 나가고 게다가 평소에 그렇게 의자를 집어넣는 거에 집착을 하던 녀석이 의자도 빼놓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들어 부정 탄다면서 문지방 같은 것도 밟지 못하게 막 그렇게 주의를 주던 녀석이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알 수 없는 말을 막 혼자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저는 뭔가 이상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장롱문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놀래켜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토끼 눈이 되어서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 묻더니 슬금슬금 의자 쪽으로 가서 의자를 먼저 책상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친구의 행동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낯설고 지금까지 제가 알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여간 장롱 안에서 모든 걸 지켜본 저는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막 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문자가 왔다 이렇게 친구한테 거짓말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일날이 돌아와서 학교 방학보충 수업을 나갔을 때는 여전히 이 녀석이 미신적인 발언들이나 행동을 종종 하더라고요. 요 1, 2주 사이에 급격히 달라진 친구의 모습에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주말은 돌아왔고 친구랑 오전에 독서실을 갔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친구네 집에 들렸어요. 그날은 친구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직접 점심을 차려주셨고 저랑 친구랑 이제 밥을 먹다가 얘가 화장실 급하다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틈에
친구 몰래 어머니한테 슬쩍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좀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친구 어머니께서 너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냐고, 요즘 콥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짚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마치 친구가 따돌림이라도 당하는 것 마냥 뭔가 근심에 차가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랑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네 어머니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 전화로 얘기 좀 할 수 있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흉가에 갔던 거,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미신에 집착하던 거, 그리고 혼자 있던 방에서 친구가 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하러 그런 흉가 같은 데 갔냐고 다그치는 한편 솔직히 모든 걸 다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가 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개학 후에도 한 며칠 동안은 친구가 학교에도 독서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담임선생님께서도 얘가 아파서 며칠 동안 학교를 못 나오는 거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미신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굿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대낮에 다녀온 그 흉가에서 친구한테 귀신이 옮겨 붙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빙의가 된 거죠. 그런데 무당의 말로는 이 귀신이 자기가 이 친구 안에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미신적인 행동을 막 보여주고 연기를 했던 거래요. 마치 연막작전처럼 말이죠. 친구 어머니께서 친구를 데리고 무당집에 가던 그날은 얘한테 어디 간다 말 안 하고 어디 좀 가자 이렇게만 말을 했대요. 근데 친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기 카페 가면 안 돼? 문방구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가기 싫어했대요. 마침내 무당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 무당이 친구랑 엄마가 올 걸 알고 있기라도 했던 듯이 마당을 쓸다 말고 에휴, 독하고 영악한 것이 왔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하여간 친구는 굿판을 벌리고 그렇게 난리통을 피운 후에야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 귀신이 너무 영리하고 악하고 독한 귀신이라 그 굿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학교에 며칠 동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라고 합니다. 희한한 건 이 녀석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그 이전에 자기가 했던 미신적인 발언, 행동, 그 일체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 둘은 두 번 다시 흉가 같은 거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 기억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제 나이가 45이고요. 벌써 27, 8년 전에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장마가 끝날 딱 지금 무렵이었던 것 같네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5명이서 철렵을 갔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광주였는데요. 장마가 끝난 직후에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에서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텐트를 치고서는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계곡에서 1박을 치르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다 같이 텐트 안에서 잘 계획이었죠. 그렇게 계곡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막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다 같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있던 과자 같은 거를 까먹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내리던 비가 장대비는 아니었는데 그 보슬비가 텐트 벽을 가볍게 다다다닥 이렇게 때리는 소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분위기랑 주제를 살짝 바꿔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제 오른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도 잘하고 많이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기에 그 친구는 두세 개의 무서운 이야기를 연달아서 막 거침없이 저희한테 들려줬어요. 둥글게 빙 둘러앉은 저희 친구들은 그 친구가 하는 얘기에 상당히 몰입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물가 쪽으로 가보자고 제안을 하면 절대 응해선 안 되는 거 알지? 그거 귀신 들린 거거든. 다 같이 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귀신의 수작인 거지.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만 봐도 무서운 이야기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책으로 접하거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해주는 그런 신기한 무서운 이야기들에 굉장히 제가 몰입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친구가 해주던 무서운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우와, 야, 나 완전 소름 돋았어. 야, 다른 거 더 없냐? 재밌게 듣던 친구들은 이야기가 끝난 게 못내 아쉬웠는지 다른 이야기 없냐며 더 해달라고 막 그렇게 성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잠깐 머리를 골똘히 굴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뭐가 좋을까? 아, 이거 무서울까? 이렇게 얘기하던 그 순간 해봐. 제 바로 오른쪽 귓가에서 해봐 라고 하는 실처럼 가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건요, 제 오른편에서 해봐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요, 제 오른편에 앉아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그 친구도 고개를 왼쪽으로 딱 돌리면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들짝 놀란 거죠. 저랑 이야기를 하던 그 친구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저희 뒤쪽으로는 바로 텐트 벽이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게 귀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였다면 누군가 그 비 내리는 밤에 비를 맞으면서 텐트 벽에 붙어서 저희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더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텐트 안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막 바들바들 떨던 기억이 있어요. 해봐. 벌써 27, 8년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제 머릿속엔 그 실처럼 가는 해봐 하는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 해봐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귀신 이야기, 내 이야기 할 테면 더 해봐, 이런 거였겠죠. 정말 귀신이 자기 이야기 해볼 테면 더 해보라고 그랬던 걸까요? 지금도 가끔씩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 장소를 방문하곤 하는데요. 여기 잠깐 재작년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물속에 바위 있는 곳은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고 그 바위 위쪽으로는 마리아 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도 부모님과 철렵 갈 때마다 봐왔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마리아 상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천 그리고 경안천으로 이어져서 팔당으로 내려가는 물인데 거의 매년 이곳에서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실제로 기사에도 났었지만 재작년 곤지암천에서 떨어진 우산을 줍다가 사고가 나고 작년에는 수영하려고 들어갔다가 사고 나고 하여간 늘 사고가 빈번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 우림 아파트 사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매년 구슬한다고 해요. 이런 사고도 사고지만 여기 다리 밑에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매년 이렇게 사고가 있고 구슬하는 걸 보면 분명 여기에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소에서 비 오는 날 텐트를 치고 1박을 했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무서웠지만 살짝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 더 듣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괜찮을까? 해봐.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가 쪽 고모의 이야기입니다. 고모라는 분은 저에게 부모님 같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고 또 친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같이 산 지도 오래됐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코비의 TV 재밌다고 고모한테 보여드렸다가 고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실화인데 제가 고모의 시점에서 1인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군산 선유도 쪽에 금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여러 섬이 이어진 야미도라는 섬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선유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그곳은 섬이지만 밀물과 썰물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까지 생긴 곳이에요. 그때 당시 선유도 근방에서 저랑 엄마는 어살잡이를 하러 바다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살잡이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채비를 끝내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엄마를 따라 바다로 향했습니다. 어살잡이를 하기 위해서 저조 시간대를 맞춰서 물때를 보면서 바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어살잡이란 원담 고기잡이 또는 독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원담 고기잡이는 해수면이 가장 낮은 조간대에 둥그렇게 돌담을 쌓고 밀물때 들어온 고깃대가 썰물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방식인 거죠. 그때는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살잡이를 하려고 나온 주민분들 빼고는 바다는 아주 한적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많이 건져오라면서 반대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곤 고조, 그러니까 물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 작업을 끝내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둘러 저와 반대편 방향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투덜투덜대고 하품을 하면서 어살잡이를 하기 위해 뻘 위에 돌담을 따라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날따라 해무가 너무 짙었기 때문에 바로 코앞을 짐작만 할 뿐 전혀 시야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 주민분들께서도 바다 위에 계시는 상황이라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어살잡이를 하면서 물고기를 잔뜩 퍼담고 무거워진 다라이를 끌면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한테 칭찬받겠다 하고요. 그리고 다라이를 엄마 쪽 방향으로 돌리고 끌고 나가려는 찰나에 어느 한 50대 중반? 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고조대가 다 되었으니 나가자. 서둘러 나가지 않으면 물귀신 된다면서 장난스런 미소와 함께 저한테 따라오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음에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살잡이를 하시려는 차림으로 긴 장화를 신으시고 등 뒤에는 망주머니 같은 걸 들고 계셨으니깐요. 게다가 제가 어살잡이를 하러 들어오면서 여러 주민분들을 봤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아저씨를 따라서 해묵긴 바다 위를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아저씨는 저 대신 대야도 끌어주셨고 또 제 손을 잡고서 걸을 수 있게 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몇 살이냐? 고기는 많이 잡았냐? 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거셨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의 손을 잡고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었는데 차츰차츰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말했습니다. 아저씨, 발목까지 차 올라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자 아저씨가 아까와는 다른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서 점점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아저씨의 손이 점점 꽉 조여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제 손목을 타이트하게 잡으셨습니다. 그쯤 되니까 너무나 무서웠고 해무 때문에 바로 코앞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속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해무가 심하게 끼는 날에는 바로 한 치 앞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낚시꾼들이나 해루질꾼들도 많이 죽곤 합니다. 그치만 당시 어렸던 저는 뭣도 몰랐죠. 저는 덜덜 떨면서 물이 점점 발목을 넘어서 정강이까지 차오르는 걸 보고선 아저씨한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스스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대학 주세요. 제가 끌게요. 이렇게 말을 떼며 아저씨가 잡고 있던 손을 응시하면서 제 손을 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하는 말이 진짜 소름 돋았는데 아가야, 어살잡이 하려고 바다로 왔다가 재수없게 해무가 껴서 육지로 나가는 길을 못 찾고 물이 차올라 익사하는 경우가 많대. 근데 곧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끝에 가서는 막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저씨가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진짜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저씨의 얼굴 표면이 살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그렇게 너덜너덜한 모습이었고 눈은 검은색 동공만 가득 차서 소위 송아지 눈처럼 아주 검했습니다. 말하던 입에선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고 온 피부에 듬성듬성 따개비 같은 것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징그럽고 기괴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무서웠고 제 팔을 꽉 붙잡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웃고 있는 소리까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저도 모르게 의식을 잃었나 봅니다. 나중에 눈을 떴을 무렵에 전 육지 위 아스팔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살았다, 살았다 하면서 다행이라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조 시간이 다가와서 엄마는 해무를 헤치면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시야를 확보하면서 돌담을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바닷물 위에 둥둥 떴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는 제 모습을 보고 황급히 뛰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발견된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고모가 겪은 실제 이야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고모는 영안이 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괴담 속으로 밀양편에서 조명이 스르르 저절로 꺼지는 현상을 봤는데요. 주변에 귀신이나 홀령이 있으면 전자기기가 오작동한다는 그런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제 경험담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아버지랑 자주 낚시를 다니곤 했습니다. 여러 낚시 포인트들을 함께 다녔는데요. 그 중에는 저희 집에서 차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소류지도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랑 낚시를 갈 때마다 제법 큰 물고기들을 낚았던 그런 포인트인데요. 날이 밝을 때 낚시를 할 때도 있었지만 주로 밤 낚시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류지나 저수지든 밤에 가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주변도 조용하고. 근데 그곳은 유독 더 어두웠습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하나 없었을 뿐더러 주위로 다 산과 막 풀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유독 더 어둡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거기에 낚시를 갈 때면 랜턴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주변을 밝혀놓고 낚싯대를 세팅을 해놓습니다. 던져놔요. 그 다음에 벌레가 몰려드니까 꺼놨다가 고기를 잡으면 다시 켜서 건져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아빠랑 자주 낚시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 또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된 뒤에 그 일을 겪게 됩니다. 때는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니까 거진 20년 정도 된 이야기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렇게 고집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성적이 맞춰져서 저는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20살 때는 서울에서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심지어 여름방학 때도 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찾아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는데요. 추석 연휴 때는 오랜만에 명절인 만큼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더니 가족들하고 근처 사시는 친척분들 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끌벅적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막 대접이 극진했죠. 그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다녔을 뿐인데 오 서울대생 막 이러면서 용돈도 주시고 술도 따라주려고 하시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울 생활에 적응이 되고 재미가 들렸는지 시골집이 화기애애하고 정겹긴 했지만 정말 할 게 없이 따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득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낚시였습니다. 그때가 추석 가을 무렵이니까 고기도 한참 잘 나올 때고 지금 찬스를 놓치면 다시 서울에 가면 낚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이 낚시를 하기 딱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혼자 밤낚시나 가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거실 구석지에 있는 낚시 가방을 막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저를 보시더니 아버지께서 야, 너 이 시간에 낚시 가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술도 좀 드셨고 취기도 오르신 것 같아가지고 아, 나 혼자 가도 괜찮다. 아버지랑은 내일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혼자 이제 낚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야, 아빠가 볼 땐 네 담이 아직 작은데? 그래, 얼마나 있다 오나 보자. 아빠가 이렇게 술이 올라서 저를 놀리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대꾸 안 하고 저 혼자 짐 챙겨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밤낚시를 아빠랑 함께 간 적은 있어도 저 혼자 가는 건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집이 완전히 촌이라서 고등학교 때 알게 모르게 면허는 없었지만 동네 근처 정도는 아빠 거 포터 끌고 막 짐도 나르고 그랬거든요. 그런 제가 서울에 가자마자 바로 한 일이 운전면허를 딴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포터트럭 짐칸에 낚시 가방을 올리고 아버지랑 자주 가던 그 소류지 포인트로 차를 끌고 출발했습니다. 요즘에야 외지인들이 낚시를 하러 종종 들어오기도 한다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외지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장소였어요. 하여간 10분 정도 운전을 한 저는 소류지 들어가는 길목 어귀에 차를 세워놓고 낚시 장비를 들쳐매고 후레쉬를 든 채로 물가로 향했습니다. 사람 없는 소류지였기 때문에 물소리조차 없이 그저 귀뚜라미나 풀벌레 소리만 정막을 깨고 들려왔고요. 간간이 하도 들어서 정겨운 고라니 울음소리나 귀신새 소리도 들려왔어요. 아무튼 매번 아빠랑 낚시로 오던 장소라 익숙하긴 했지만 또 혼자 오니까
약간 오싹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요즘같이 성능 좋은 이런 낚시 랜턴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요. 경비 아저씨들이 주로 쓰는 손잡이 달린 그런 두꺼운 후레쉬 있죠. 그걸 챙겨 갔었어요. 어두운 소류지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존을 해서 채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양손으로 채비를 해야 되니까 후레쉬를 이제 밑둥을 아래에다 두고 후레쉬 불빛이 위로 쏴지게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양손으로 낚싯대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불 켜놓고 느긋하게 채비를 하면 오만 날벌레들이 다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둘러가지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잘 나오던 후레쉬가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불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배터리가 다 돼가나? 싶어가지고 후레쉬를 손으로 톡톡 치니까 다시 곧잘 나오더라고요. 배터리 접촉이 잘 안 됐구나 싶었죠. 그렇게 다시 서둘러가지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후레쉬가 막 깜빡깜빡거리다가 이번엔 아예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짜증이 나서 바닥에 있는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몇 번 흔들었는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손전등을 3-4차례 흔들었더니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후레쉬 불빛이 비추던 자리가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숲풀 사이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얼굴 하나가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진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손전등이 다시 불이 들어와도 낚시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귀신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주변에 있던 거 다 내팽개쳐놓고 얼른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선 지 채 40분이 안 돼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집으로 돌아오니까 온 가족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히는 와중에 술을 드시고 빨개진 얼굴의 아빠가 이야 서울대생 빨리 왔네? 거 뭘 했어? 아빠랑 같이 가야 한다니까. 아직 네 담으론 안 돼. 이러면서 막 놀리듯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씻고 방 들어가 자라고 낚싯대 거기 놔둬도 어차피 가져갈 사람도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같이 찾으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밤새 수풀 속에 비친 그 얼굴을 떠올린 채로 겨우겨우 힘들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아서 가족끼리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아버지랑 저는 그 낚시 가방을 가질러 다시 소류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류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이 동네에 그 소류지에서 혼자 낚시할 수 있는 사람? 아빠 포함 몇 안 된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없는 소류지에 혼자 가서 밤낚시하는 양반들은 정말 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도 빛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낚시터 괴담 같은 거 보면 낚시를 하다가 귀신을 보거나 홀리고 하는 사람들 그 뒤로 다 낚시를 그만뒀다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낚시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께서 그런 사소한 경험 하나 안 해봤겠냐 이러면서 그런 거에 지배당하지 않는 담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 소류지에서 낚시하시던 다른 분들도 그렇고 거기서 꼭 뭘 한 번씩 보거나 듣거나 한 경험들이 있대요. 다만 그런 거를 무시할 만큼 느끼지 못할 만큼의 담이 필요한 거라면서요. 아무튼 소류지에 도착했을 땐 제가 어젯밤에 놔두고 온 낚시 장비들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서 후레쉬를 만져봤는데 아주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혼자 밤에 물가에 가거나 낚시를 가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희한하게도 아버지랑 함께 밤낚시를 다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죠. 되게 독특한 계기로 다시 한번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때는 10년 전,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랑 제 주변 친구들은 흉가나 폐가에 관련된 소문이나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친구들은 여름 시즌만 되면 폐가나 흉가 같은 데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인터넷상에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흉가부터 흉가 체험 카페 같은 데 올라오던 별로 이슈가 안 된 그런 지역 흉가나 폐가 같은 데도 많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친했던 친구 녀석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라서 우리 여름에 뭐 재미난 거 없을까?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 녀석이 폐정신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이라는데 여기가 문을 닫고 폐가처럼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랑 그 폐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친 김에 한번 날 잡고 다녀오기로 얘기를 했어요. 당시 저희가 어렸지만 차가 있어서 막 이동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서 당장 그 주 주말에 출발을 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약속 당일이 되었고 결국 저를 포함한 친구 4명이서 차를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폐병원 앞에 도착하니까 저녁 11시쯤 되었더라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흉가나 폐가 체험은 종종 해왔기 때문에 그 폐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뭐 무섭다거나 딱히 겁에 질려 있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차를 대놓고 능숙하게 사전에 챙겨왔던 손전등을 들고 철문을 지나서 그 폐병원 건물 앞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철문을 들어와서 조금 걷다 보니까 간이 컨테이너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간이 컨테이너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먼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병원이 운영할 적에 경비원분들께서 활용하시던 곳 같더라고요. 안에가 굉장히 널브러져 있긴 했는데 책장이랑 책상 하나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전등으로 막 이곳저곳 비치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노란 색깔 파일철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파일철을 열어보니까 뭐 원장, 부원장, 뭐 직원들 순으로 해가지고 사진이랑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차대 번호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일철 오른쪽 면에는 무슨 방문 차량이나 외부 차량 방문했을 때 적는 그런 명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게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나와서 병원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폐병원 건물 입구 앞에서 둘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저랑 친구 하나는 4층에서부터 내려오기로 했고요. 나머지 2친구는 1층에서부터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 하나는 그 병원 입구로 들어간 다음에 복도에 중앙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중앙계단을 통해서 4층으로 먼저 올라갔어요. 4층에 올라가서는 병원 복도 끝방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각각의 방들, 그러니까 뭐 입원실이나 진료실 같은 건데 이것들이 다 방 내부에서 창문을 틀어 막아놨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참 여러 폐가나 흉가를 방문해봤지만 여기처럼 창문을 그렇게 꽁꽁 틀어 막아놓은 데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4층을 한 바퀴 다 둘러보고 나서 중앙계단으로 저희가 3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계단에서 한 남성분이랑 여성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랑 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래가지고 짧게 막 비명을 질렀거든요. 근데 이 두 남녀는 굉장히 담담하게 구경 오셨나봐요. 이렇게 짧은 인사를 던지고는 4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런 흉가나 폐가 체험을 하다 보면 종종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귀신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렇게 사람끼리 마주칠 때 진짜 무섭거든요. 깜짝 놀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를 마주하고도 뭐 깜짝 놀래는 기색이 하나 없어가지고 와, 진짜 담력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처럼 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3층으로 마저 내려와서 3층도 한 바퀴 쭉 둘러봤어요. 그러던 중에 1층에서 올라오던 친구들 팀이랑 만나게 돼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3, 4층은 별거 없다, 뭐 걔네들도 1, 2층은 별거 없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거 없네? 하고는 그 폐병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철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1, 2층 팀 친구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아까 커플 팀 올라오던데 못 봤냐? 담력 어마어마하더라. 뭔 소리야, 여기 우리밖에 없었어. 아니야, 아까 우리 둘이 같이 마주쳤어. 그치? 아까 우리 1, 2층 완전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왔는데? 그치? 이런 찝찝한 대화를 나누면서 차가 세워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 병원을 나서기 전에 그 철문 앞에서 다 같이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운하지 못한 기분으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는데요. 아까 들어갔던 그 컨테이너가 다시 한번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한번 그 컨테이너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진짜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처음 들어갈 때 그 컨테이너에서 파일철을 하나 보고 그냥 책상에 널브러뜨려 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파일철로 눈이 갔는데요. 저희가 3층 중앙계단에서 마주쳤던 두 남녀 사진이 그 파일철에 붙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원장과 부원장 사진이더라고요. 저랑 같은 팀이었던 친구도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당황해 하는데 그 1, 2층 팀 애들이 저희가 장난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저희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폐병원에 대한 소문 중 하나가 그 원장이랑 부원장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른 팀에 장난심한 친구 하나가 야, 그러면 이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보자, 응? 그래서 누구 폰으로 할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진 거예요. 저는 이 파일철에 적힌 원장이랑 부원장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둘 다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빠져나와 차에 탔는데요. 제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가 막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장이 안 되어 있는 번호라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뭔가 그 번호가 낯이 익은 번호 같아가지고 다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통화 목록을 확인을 했는데 앞불사, 아까 없는 번호라고 했던 그 원장 번호로 수신이 걸렸던 거예요. 그니까 그제서야 안 믿던 친구들까지 차 안에서 완전 다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진동이 울렸는데 무서워서 안 받았거든요. 저는 그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핸드폰도 바꾸고 폰 번호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뒤로는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지 않더라고요.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내일도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 건데 지금 쌓여있는 제보 사연들 진짜 무서운 레전드 많거든요. 다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